내가 예뻐서 허락한 게 아니다. 제발 내 눈앞에서 결혼식 날 사라져라. 어머니 제가 뭘 시어머님이 잘못했는데요. 내게 하신 빨래하고 청소하고 딸 첫마디였습니다. 가졌다고 구박받고 내 할 아들이 말씀 하도 말씀 애원해서 열두 번 보고 허락한 싶다. 거다. 제발 내 눈앞에서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던 그날 이후 저는 한 번도 이 집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의 서막이 될 줄은. 면사무소 복도에서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서류 봉투를 건네시던 그분. 수줍게 점심 같이 드실래요? 라고 물으시던 그 목소리가 당시 26살이던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눈이 마주칠 때마다 번지던 미소, 퇴근길 함께 걷던 저녁 노을, 손을 잡을까 말까 망설이던 가분의 떨리는 손끝까지도 우리 결혼해요. 그분이 청혼하던 날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이었고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 어머님만 잘 모시면 돼. 순진했습니다. 결혼식장 대기실에서 처음 어머님을 뵈었을 때 저를 훑어보시던 그 차가운 시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위아래로 저를 훑으시더니 입꼬리를 삐죽 올리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키는 좀 작네. 예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좀 까다로우셔. 그래도 금방 풀어지실 거야.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그 조금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신혼집은 어머님과 함께 사는 2층 집이었습니다. 2층은 저희 부부가, 1층은 어머님이 쓰셨지만 사실상 온 집이 어머님 세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1층으로 내려가 상을 차려드리고 점심 도시락을 싸드리고 퇴근 후엔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국이 짜. 반찬이 성의가 없어.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하니? 어머님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정성 들여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상을 밀어내시기도 하셨고 국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을 엎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참자. 어머님도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냉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의 퇴근이 조금만 늦어지면 어머님은 저를 불러 세우시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들이 집에 안 오는 거야? 어머님, 회식이 있어 조금 늦는데요. 회식? 내가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서 그렇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어머니, 그게 아니라라고 중얼거리다가도 어머님의 날카로운 눈빛에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날 지켜주진 못하는구나. 그 사실이 서서히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녁상을 받으시더니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요? 이르긴 뭐가 이르냐.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지.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아들 하나 낳으면 어머니도 마음 푸시고 우리도 편해질 것 같아. 아들. 결혼 한 달 만에 저는 이미 아들을 낳아야 할 며느리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형편도 아니었고 몸도 그리 건강하지 않았지만 어머님의 성화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거역하지 못하고 처자일을 임신했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던 어느 날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들이겠지? 아직 모릅니다. 아들이어야 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중요한 집안이야. 만약 딸이면 어쩌지?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입니다, 어머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침묵. 그리고 뚝 끊어지는 전화. 병원에 오시지도 않았고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도 못한 채 출산 일주일 만에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 어머님께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어머님은 신생아를 안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딸이면 뭐하냐?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벽에 걸린 남편과의 결혼 사진을 보며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그날의 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딸을 낳은 것이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이 손주를 보시면 마음이 풀어지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없었고 친정 어머니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출산 3일 만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님은 1층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그래.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아기를 재우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지만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한 생명을 낳았는데 왜 이렇게 쓸쓸하지? 미역국을 끓이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00일이 다가올 무렵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님은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기 울음소리에도 2층 천장을 빗자루로 두드리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애 좀 조용히 안 시켜.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를 반복하는 와중에도 저는 매 끼니 어머님 상을 차려드려야 했습니다. 산후조리는커녕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잠만 잤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너무 힘들어. 미안해. 나도 피곤해서. 돌아누운 남편의 등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도 도망치는구나. 나한테서.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또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어머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애가 100일이 됐지? 네. 이제 둘째 가져야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첫째가 100일도. 그러니까 빨리 가져야지. 이번엔 아들 낳아야 해. 하지만 몸도 회복이 안 됐고. 회복은 무슨 회복? 요즘 여자들은 다 약해 빠졌어. 옛날엔 애 낳고 바로 이랬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또 아들 낳으래. 이게 말이 돼? 여보, 뭐? 한 번만 더 어머니한테 져드리자. 응?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낳으면 어머니도 만족하시고 우리도 편해질 거야. 그게 무슨, 제발, 나도 힘들어. 어머니 눈치 보는 것도, 너한테 미안한 것도.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 이 사람도 무너지고 있구나.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임신은 악몽이었습니다. 겨우 돌이 지난 첫째를 돌보며 배를 불러야 했습니다. 입덧으로 토하면서도
어머님 상을 차려야 했고 몸이 무거워져도 집안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 불렀다고 게을러지면 안 돼. 몸은 쓸수록 순산한다.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그저 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딸입니다. 남편에게 전화로 알렸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긴 한숨. 그래, 알았어.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번에도 어머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잠깐 들렀다가 회사 일이 있어서라며 황급히 나갔습니다. 출산 이틀 만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년생 두 딸아이. 큰아이는 엄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고 작은아이는 젖을 달라 울어댔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1층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또 딸이라며? 쓸모없는 것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제가 낳은 아이들이 어머님에겐 그저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연년생 두 아이를 돌보며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어머님께 삼시세끼를 차려드렸습니다. 밤에는 두 아이가 번갈아가며 울었고 낮에는 어머님의 잔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애들 소리 좀 안 나게 해. 넌 도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회사 일. 술 냄새 나는데? 회식이었어. 왜 그것도 트집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사람도 날 버리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과 남편 사이에 끼어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 국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을 엎어버리셨고 또 하루는 빨래를 제대로 안겠다며 호되게 꾸중하셨습니다. 한 번은 큰아이가 어머님 방 앞에서 울자 어머님이 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애들 좀 데리고 나가. 시끄러워 죽겠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두 아이를 데리고 갈 친정도 넉넉지 않았고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독립할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숨과 눈물로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만이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이 올 때까지 숨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 연년생 두 딸을 돌보고 어머님께 삼시세끼를 차려드리고 빨래와 청소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카드가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도 초과입니다. 계산대 직원의 말에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급히 물건들을 장바구니에서 빼내며 저는 최소한의 식재료만 남겼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고기와 생선, 아이들 분유와 기저귀. 그것만으로도 3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며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 두 아이 육아비, 공과금의 적금까지.
계산해 보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모자랐습니다. 여보, 우리 살림이 너무 빠듯해. 내가 일을 나가볼까?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은 누가 봐? 어머니가 봐주실 것 같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손주들을 한 번도 돌봐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안아보신 적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계속 적자로 살 순 없잖아. 내가 알아볼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다음 날부터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늘었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시간이 11시, 12시, 새벽 1시로 점점 늦어질수록 풍기는 술 냄새는 점점 더 진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던 남편. 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고 저는 뒤따라가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미안해. 토하고 나서야 남편은 가까스로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술을 마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왜? 그냥 집에 오기가 싫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눈치 보는 것도 지겹고 애들 우는 소리 듣는 것도 지겹고 다 지겨워. 남편의 목소리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안 지겨울 것 같아?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말을 꾹 삼켰습니다.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사람도 도망치고 있구나. 나한테서, 이 집에서. 남편의 술버릇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술이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으로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술에 취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쓰러졌고 어떤 날은 현관에서부터 고함을 지르며 들어왔습니다. 왜 불 안 켜놨어? 애들 자고 있어서. 답답하게. 불 좀 켜. 어머님도 눈치채셨는지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왜 저러니? 회사 일이 힘드신가 봅니다. 회사 일?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내가 좀 잘해봐. 순간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내가 뭘 더 잘하라는 거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어머님 시중을 드는데 대체 뭘 더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계속 바닥났고 남편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큰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10만 원만 좀. 또 지난달에도 빌려갔잖니. 큰애가 아파서 꼭 갚을게. 한숨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는 계좌번호를 물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26에 결혼해서 이제 겨우 30. 하지만 거울 속의 제 얼굴은 40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파리한 얼굴,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나는 언제쯤 웃을 수 있을까?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고 밤에 돌아오면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습니다. 주말에도 남편은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랑 공원이라도 갈까? 피곤해. 다음에.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 나 사이에 끼인 남편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꾸짖어도 말리지 않았고 제가 힘들다고 해도 조금만 참아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포기한 거야.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어머님께 드릴 내일 아침상 준비를 마치고 저는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저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냉대는 끝이 없었고 남편은 점점 더 멀어졌으며 두 아이는 제 손길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이 사람도 결국 날 버렸어.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내일이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일상에 곧 더욱 가혹한 시련이 찾아올 거라는 걸. 부인,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각오라니. 대체 무엇을 각오하라는 건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쿵 소리를 내며 열렸고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술에 취했구나.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일어나서 남편을 부축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두 아이를 돌보고 어머님 저녁상까지 차려드리고 나니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쓰러졌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깨우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이의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 어머님께 아침상을 차려드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서둘러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벌써 출근했나?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구두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으니까요. 혹시 걸어서 나갔나? 의아했지만 아침상을 준비하느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상을 차려드리고 아이들 분유를 타고 빨래를 돌리는 동안에도 남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바빴나 보지. 그렇게 넘겨버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 성심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교통사고요? 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남편이. 이게 무슨 일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두 아이를 친정에 맡긴 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복도를 지나 저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김민수 환자 보호자입니다. 의사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환자분이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음주운전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의식불명 상태이고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응급수술을 했지만 상태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살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전부였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애둘러 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꽂힌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저는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깨어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도 달려오셨습니다. 유리창에 얼굴을 들이대시고 오열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이 안쓰러웠습니다. 이분도 결국 한 사람의 어머니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매일 같은 말만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하필 우리한테? 원망이 치밀었습니다. 남편을, 하늘을,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여보 나야.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허공을 향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달려온 의사가 남편을 검사했습니다. 펠라이트를 눈에 비추고 손을 움직여보라 하고 말을 시켜보려 했지만 남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뇌 손상입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식물인간이요? 의식은 있지만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이 모두 상실된 상태입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는 남편. 이게 대체...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엔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회복하실 수도. 얼마나 걸리나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몇 개월이 될 수도, 몇 년이 될 수도, 혹은 말끝을 흐리는 의사.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그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여보 들려? 나야. 일어나야 해. 우리 딸들이 기다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는 눈동자.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비는 하루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이면 700만 원. 한 달이면 계산하기도 두려웠습니다. 보험은 있으신가요? 실비보험만 있습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이 상당할 텐데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떡하지? 통장엔 200만 원도 채 없었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리기엔 이미 너무 많이 빌렸습니다. 게다가 집엔 어머님과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내, 엄마. 세 가지 역할을 모두 해내기란 이제 역부족이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을 간호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돌보는 건 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든든한 등받이였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제 곁에 있지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병실로 내려갔습니다. 허공만 바라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기다릴게. 언젠가 깨어날 거라고 믿을게.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님께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아이들을 깨워 분유를 먹인 뒤 친정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몸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의사와 상담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이미 절반 이상 병원비로 써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손 벌릴 곳도 없어. 절망만이 깊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고 저녁 6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어머님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순간 어머님이 제게 달려드셨습니다. 2년, 내년이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지. 어머님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어서 살려놔. 내 아들 살려놔. 어머님의 손톱이 제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더 큰 충격은 어머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으신 눈.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내가 제대로 못 챙겨서 우리 아들이 술을 마신 거잖아. 내년 때문이야.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제 잘못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매일 상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딸 낳았다고 구박받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뭐야 인연이. 더 속상한 건 저예요.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왜 절 탓하세요? 헝클어진 머리, 핥힌 상처의 고통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억지 섞인 말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난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전 그저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은 멈칫하셨습니다.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비틀거리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다급히 달려가 흔들었지만 어머님은 눈만 깜빡이실 뿐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입을 때려 하셨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바라보실 뿐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어머님을 검사했습니다. CT 촬영,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과 함께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치매요? 네, 아마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졸중이 발생하면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판단력을 상실하셨고 인지 기능도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치매, 일상생활 불가능, 판단력 상실, 그 단어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지조차 불확실했습니다. 누구? 며느리예요, 어머님. 며느리. 내가 며느리가 있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그날 이후 어머님은 빠르게 변하셨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셨고 밥을 드시다가도 숟가락을 놓치셨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셨고 어떤 날은 낯선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어머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제 곁엔 2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 집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린 어머님, 그리고 제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는 2딸. 사람이 이토록 비참해질 수 있을까? 밤마다 자문했습니다. 어머님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씻겨드리는 일상. 평생 저를 구박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제 손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셨습니다. 밥 줘. 어린아이처럼 조르시는 어머님. 지금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침을 흘리시며 밥을 씹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분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이었구나. 어느 날 밤 어머님을 재우고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병원에 누운 남편을 간호하고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돌보고 2딸을 키우는 것. 그 모든 것을 제 혼자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상금도 이미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나갔고 어머님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방을 살짝 열어보니 어머님은 이불을 걷어차시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드리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세요. 평생 저를 괴롭히셨던 분. 하지만 이제는 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분. 어쩌면 이것도 운명인가. 하지만 이 운명이 얼마나 더 가혹해질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선택의 기로가 곧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보상금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병원비로, 어머님 치료비로, 아이들 육아비로, 공과금으로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고 통장 잔고는 이제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도 커다란 위로라는 말. 누군가 해준 그 말이 이제는 조금씩 사치가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고 어머님은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변해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의 몸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고 손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아. 창밖 좀 봐. 대답은 없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는 눈동자. 가끔 눈을 깜빡일 뿐 그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지. 하지만 6개월 동안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날씨였지. 면사무소 복도에서 환하게 웃던 그 사람. 이제는 흐릿한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그 미소.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 가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 이 병실에 들어온 분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남편분이 저렇게 된 지 꽤 되신 것 같던데. 6개월 됐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분의 눈빛에 동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장기기증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말이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제 남편도 식물인간이었어요. 이었다고요? 네, 3년을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 장기기증을 결정했어요. 그게 6년 전 일이에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살아야 하잖아요.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 딸도 당시 3살이었어요. 저는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했죠.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장기기증을 하면 보상금이 나와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걸로 빚을 갚고 남은 가족들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쓰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식물인간 상태로 10년, 20년을 버틴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한테 행복일까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 떠난 거예요. 몸만 여기 있을 뿐이에요. 그분의 말에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허공만 바라보는 눈. 이미 떠났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당신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기기증. 처음엔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을 포기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 형편을 알고 조언해 준 거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엔 그분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장기기증, 보상금, 새 출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딨어? 거실로 가보니 어머님이 바닥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기저귀에 실수를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엄마, 나 무서워. 어린아이처럼 떠는 어머님. 평생 저를 괴롭히셨던 그 강인하던 분이 이제는 제 손길 없이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 어머님을 씻겨드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저녁을 차려드렸습니다. 맛있어? 누구? 며느리예요, 어머님. 며느리. 아, 그래. 고마워. 순간 뭉클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고마워. 아이들을 재우고 어머님을 재우고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이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 힘으로 버텨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어머님을 택할 것인가? 일말의 기적을 기다리며 남편을 택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고 만 것입니다. 며칠 밤 잠 한숨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어머님의 무력한 모습을 볼 때마다 책임감이 짓눌렀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남편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건가? 어머님을 선택하는 게 옳은 건가? 밤마다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큰아이가 열이 났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통장엔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친정에 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엄마, 또 죄송한데. 얼마? 10만 원만.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을 택하기로. 남편을 보내기로. 미안해, 여보. 나 이기적인 사람이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당장 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두 딸아이들도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떠났어.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상담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고민하셨죠? 힘드셨을 거예요. 네, 잘 오셨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서류를 받아들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어머님보다 우선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류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 펼쳐볼 때마다 손이 떨렸고 펜을 들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밤마다 되뇌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병원으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섰습니다. 어머님을 이웃에게 잠깐 부탁하고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이미 영혼은 떠난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말을 걸었습니다. 면사무소 복도에서 당신이 서류 봉투 떨어뜨렸었잖아. 내가 주워줬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신 얼굴이 새빨갛게 익었었어. 그게 너무 귀여웠어.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금방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 때도 당신 떨리는 손으로 물컵 들던 거 다 봤어. 그때 알았어. 아, 이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 나도 힘들다고만 했지.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어. 어머니랑 나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애잔한 눈빛. 아무 초점도 없이 허공만 바라보는 눈동자였지만 어쩐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하려는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기적인 여자야.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보내려고 해. 미안해.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우리 딸들도 키워야 하고 어머님도 돌봐야 해. 혼자서는 도저히 못 버티겠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보내는 내 맘 알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야. 여보, 우리 다음 세상에선 꼭 백년해로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먼저 고백할게. 내가 먼저 청혼할게. 우리 이번 생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님도 내게 맡기고 당신은 편안한 세상으로 떠나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착각이겠지. 하지만 그 눈물이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을 저미는 듯한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정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보호자님, 준비되셨나요?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상담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그건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다만 이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건 압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삐뚤빠뚤 흔들리는 글씨. 도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에 도장을 찍고 서류 위에 꾹 눌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내 도장 하나로 남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남편의 몸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언제쯤인가요? 조율이 필요하니 2, 3일 정도 걸릴 겁니다. 마지막 인사 충분히 하세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곁에 앉아 또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이제 편히 쉴 수 있어.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알고 있는 거겠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퇴근길에 보던 그 노을. 여보, 노을 봐. 예쁘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딸들, 당신 많이 닮았어. 특히 큰애는 웃을 때 눈 모양이 똑같아. 잘 키울게. 당신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이들로 키울게. 어머님도 끝까지 잘 모실게. 약속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올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휴지가 널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이불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어머님이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누구? 며느리예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눈빛. 왜 울어? 아니에요. 안 울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다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꾹꾹 참았던 눈물을 한꺼번에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으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보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도장으로 남편을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머님. 평생 저를 괴롭히셨던 그분이 이제는 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분을 끝까지 지켜야 해. 눈물을 닦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님께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배고파. 네, 지금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향하며 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여보, 지켜봐줘.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속삭이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이 가족을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남편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고 밤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곁엔 두 딸아이와 어머님이 있었으니까요. 큰아이는 이제 5살, 작은아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아빠를 닮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모습, 수줍어하며 뺨을 붉히는 모습, 모두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큰아이가 가끔 물었습니다. 하늘 날아갔어. 우리 지켜보고 계셔. 언제 와? 나중에. 아주 나중에. 보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구나. 이 아이들이 살아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버틸 힘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엄마하고 저를 부르셨고 저녁마다 배고파하고 보챘습니다. 밥을 떠먹여 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는 일상.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평생 저를 구박하셨던 그분을 이렇게 돌봐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님이 한없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분만 아니었어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 밥을 떠먹여 드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겠지. 누군가의 아내였고 어머니였겠지. 홀로 아들을 키우시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세상의 냉대를 받으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상처가 고스란히 저에게 향했던 거겠지. 결국 이분도 피해자였던 거야. 그 생각이 들자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나가실래요? 좋아. 어머님의 손을 잡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함께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우리 딸들 봐요. 예쁘죠?
예뻐. 다 어머님 손주예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뭔가 이해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신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함께 있었으니까요. 가끔 어머님이 정신이 조금 돌아오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님께 저녁상을 차려드리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님. 미안해. 순간 멈칫했습니다. 뭐가요? 다 미안해.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너무 못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다 이해해요. 어머님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사과가 제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주었습니다. 장기기증으로 받은 보상금으로 빚을 갚고 작은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뒤편에 어머님과 아이들이 있었기에 일하면서도 돌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 밤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여보,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어. 사진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큰애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려왔는데 당신 닮았어. 하늘에 별 그리고 그 옆에 아빠라고 썼더라.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님도 오늘 밥 잘 드셨어. 가끔 당신 이야기하셔. 우리 아들 어디 갔냐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응? 선생님이 그랬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정말? 응. 너희들이 있고 할머니가 있고 우리 가족이 함께 있잖아.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야.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행복이야.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 길러준 분.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어머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이 없었다면 남편도 없었을 테니까요. 남편이 없었다면 이 두 아이들도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어머님이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거네.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용서되었습니다.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이해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여보, 우리 딸들 잘 크고 있어. 당신 자랑스러워할 거야. 어머님도 평온하게 지내고 계셔. 나도 괜찮아. 힘들지만 괜찮아.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아빠를 닮은 두 딸아이와 제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머님이 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히셨던 그분이 이제는 제 품에서 평온히 잠드십니다. 아이처럼 고마워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용서했구나. 벽에 걸린 남편의 환하게 웃는 사진. 그 미소가 오늘도 저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계속 가. 그래서 저는 오늘도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침이 오면 또 일어나고 밥을 짓고 아이들을 안고 어머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 어둠이 걷히고 진짜 기쁨의 날이 올 거라 믿으며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그게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니까요.